오늘은 발상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연 주제는 거꾸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9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머리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이 아홉 가지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자, 떨자, 참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하자, 영자. 영자가 좀 수상하죠. 자, 무슨 얘기냐? 찾자는 발상 전환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떨자와 참자 이 두 가지는 노력, 평소에 요거 두 가지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이 네 가지는 요령, 그리고 하자는 자세, 마지막 영자는 철학. 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텐데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 예, 불행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죠. 근데 제 책에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3시 6분까지 행복하다가 3시 7분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 어느새 불행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행복의 반대말 불행, 이거는 정답이죠. 국어시험에 나오면 불행이라고 써야 이제 동글배기를 받죠. 그러면 불만은 정답이 아니니까 뭐죠? 정답이 아닌 걸 뭐라 그러죠? 오답이라 그러죠. 불만은 오답이죠. 제가 생각하는 발상 전환의 정의,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게 발상의 전환. 학교 다닐 때는 정답을 머릿속에 많이 넣고 다니는 친구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서울대학 가고 하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던져지면은 정답을 머릿속에 많이 넣고 다니는 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한 5초 검색해보면 다 있거든요. 근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를 또 머릿속에 우겨놓고 그걸 이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오답을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훨씬 박수받고 칭찬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오답은 틀린 답 할 때 오답이라기보다는 오 느낌표 답, 오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답.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 이거를 찾는 게 그게 저는 발상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상전환, 이 오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느려 터져야 돼요. 머릿속에 정답이 떠오르더라도 그걸 너무 서둘러서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정답 너 옆으로 잠깐만 비켜서 있어, 나는 지금부터 오답을 찾을 거거든 하면서 머리에 시간을 좀 줘야 오답을 만날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행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오답이 불행이 떠올랐어요. 불행이라고 하지 말고 불행 너 잠깐만 기다려봐, 혹시 다른 답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좀 느려 터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근데 오답을 찾으려면 이제 생각을 늘 익숙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을 좀 낯설게 비틀어야겠죠. 근데 생각이란 놈한테 야, 너 낯설어져라, 비틀어라 하면 그때 그 명령을 듣나요? 잘 안 됐죠. 우리 머리가 되게 딱딱하게 대부분 굳어 있고 이 몸도 대단히 경직이 돼 있어요. 근데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말랑말랑해져라라고 명령하면 얘가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머리와 몸, 즉 생각과 생활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고 얘만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는 몸도 좀 유연해져야 된다. 생각을 비틀기 위해서는 생활부터 먼저 비틀어야 생각 비틀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낯설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낯설게 생활하기부터 우리가 좀 시도를 해봐야 한다. 여행도 지금까지 하던 방법과 다르게 해보고, 회의도 다르게 해보고, 책 읽는 방법도 바꿔보고,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는 물건도 싹 한번 바꿔보고,
우리가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늘 똑같은 식탁에서 늘 똑같은 반찬에다 아침을 먹고 늘 똑같은 길을 따라서 회사에 가고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늘 똑같은 데랑 통화하고 똑같은 데서 점심 먹고 퇴근하면 회사 근처 늘 똑같은 어딘가의 술집에서 늘 소주 3, 맥주 7 마시고 이래 가지고는 생활이 비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5분 10분 더 걸려도 좋아요. 다른 길로 출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낯선 공간으로, 낯선 시간으로, 낯선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영감, 인사이트를 만날 확률이 조금씩이라도 커진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데서 술 마시더라도 또 하루쯤은 소주 7, 맥주 3 죽어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몸이 유연해지면서 얘도 그래도 되나 하면서 얘도 막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 방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들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돈을 해둡니다. 누구나 축구라는 방에 들어가면은 메시와 호나우두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손흥민이 꽤 잘 보이는 자리로 이제 위치를 이동을 했을 거고요. 선물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선물의 정답들이 딱딱딱딱 놓여 있어요. 우린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이라는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알려주는 선물을 들고 갑니다. 집들이 갈 때 무슨 선물하죠? 휴지. 예, 집들이 이꼴 휴지예요. 다 그거 들고 가요. 누가 개업을 했다. 뭐 보내요? 화분. 예, 개업 이꼴 화분. 정답이에요. 생일 선물. 생크림 케이크. 생일 파티 가면 막 케이크 3개씩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에만 촛불이 붙고 2개는 저 구석에서 이제 엉엉 울고 있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정답들은, 이런 선물들은 내가 선물했다는 것을 일주일 내에 까먹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정답을 가져가면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들고 오니까. 다음 주에 누가 생일이 있다고 쳐봐요. 아들이든 친구든 신랑이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한가운데 놨을 때 절묘한 선물 하나쯤은 누구나 한 5분 10분 생각하면은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예요. 5분 10분 투자해서 한 사람의 가슴에 평생 남을 수 있는 선물을 한다? 이거 엄청나게 남는 장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정답은 이거다라고 그냥 지나쳤다면은 이제부터 그런 것들한테 시비를 걸면서 자꾸 오답을 찾아보는 거. 이게 발상전환이다. 이게 발상전환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답을 자주 찾아내기 위해서는 2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그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이 떨자입니다. 약간의 부지런을 떨어요. 약간의 부지런입니다. 아주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루는 제가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머리를 한참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샴푸 거품이 이 머리 위에 가득한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을 하나 떠올린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손톱도 깨끗해지네. 이런 걸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60년을 머리 감았는데 최근에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 재밌다. 이걸 뭔가 잘 발전시키면 글이 하나 되겠다. 근데 막 머리 감다가 종이와 연필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게 머리 한쪽 구석에 그 생각을 잘 저장해 둡니다. 나중에 요거 글로 써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리를 감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수건을 들고 머리에 묻은 물기를 툭툭툭 털어낼 때 여기에 저장해둔 생각도 툭 하고 털려져 나와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목욕탕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딱 켜고 낭만 닥터 뭐 이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목욕탕에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조차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하면은 거의 분실합니다. 제가 IQ가 200이 좀 안 되는데요. 200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저장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배꼽 잡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요거 딴 친구들한테 써먹어야겠다고 여기다 저장하시죠. 일주일 지나서 써먹으려고 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여기다 저장하면 거의 분실한다. 저는 확실하게 분실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어딘가에 써야 돼요. 머리 감다가 생각이 났다. 쓰기가 어렵다. 근데 써야 한다. 어디다 쓸까? 목욕탕 거울이 하얗게 김이 서려 있을 거예요. 거기다 어그적 가가지고 우선 손톱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머리 다 감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게 보이겠죠.
거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방으로 가서 아이디어 노트를 펼치고 머리를 감으면 손톱도 깨끗해진다. 한 열 몇 글자 거기다 적어놓으면 이제는 분실할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한 달 후에 글로 써도 되고 3년 후에 써도 돼요. 일단 나 안에 들어온 거죠. 내 거 된 거죠. 그게 메모 습관이라는 거죠. 자, 생각이 분수처럼 늘 떠오르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생각은 누구나 재밌는 생각, 기발한 생각은 떠오르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꽉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실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놔버리는 사람은 뭐죠? IQ 200도 안 되면서 여기에 저장하는 사람. 딱 붙잡는 사람은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제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저는 워낙 아날로그라 옛날에 이런 뭐 스프링 노트 같은데 막 개발세발 써놓습니다. 나중에 어떤 게 뭐가 될지 몰라요. 재밌는 생각, 라디오에서 들은 거, 신문 기사도 오래다 붙여놓기도 하고. 일단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계속 저거를 보면서 뭔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저렇게 뭐 그 옛날 원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은 디지털로 좋은 노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편한 아이디어 노트를 꼭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 거죠. 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 와, 이거 인사이트가 있다. 당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메모 기능 있죠. 거기다 몇 자 적어두는 거예요. 차창 밖으로 기발한 간판이 보인다.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감탄만 하지 말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찰칵 한 장 찍어 놓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연필 노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가 다 해주니까. 거기다 계속 저장을 시켜서 스마트폰이 너무 배부르다 싶으면 그것들을 움켜잡고 아이디어 노트에 쑤셔놓고 다시 스마트폰에 계속 배를 불리다가 또 한 번 움켜놓고. 그래서 메모 습관 아이디어 노트 갖기.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노력이에요. 약간은 불편하죠. 써야 하니까. 근데 그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노력입니다. 이 메모 습관,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하러 힘들게 기억하려고 했으나 기록하고 기억해서 지워라. 아이디어 노트를 내가 한 권 갖고 있다는 것은 머리 바깥에 외장머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막 입력했던 거를 짱그리 긁어서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 뇌를 기억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기억은 얘가 해주니까 그 남은 공간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발상하고 창의하는데 훨씬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저런 얘기 한 거 보면 200은 안 됐던 것 같아요, IQ. 에디슨은 죽고 나서 뒤져봤더니 조그마한 메모 수첩이 3,400건이 발견됐다. 엄청난 메모광이었다는 거죠. 아주 어린 에디슨의 수첩에는 아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밤이 좀 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을 적어놨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발전되고 전구의 발명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링컨은 아주 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걸로 유명한데 그게 폼으로 쓴 게 아니라 저 안에 늘 노트와 연필을 넣고 다녔다.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모자를 벗었지만 뭔가를 메모할 때 늘 모자를 벗고 연필과 노트를 꺼냈다고 합니다. 메모의 습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만의 아이디어 노트, 이게 첫 번째 노력이고요. 자, 두 번째 노력은 뭐냐? 참자.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발상력은. 이것도 약간의 인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찰과 발견 얘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딱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손에 넣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허무하게도 그냥 발견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관찰, 발견. 혹은 관찰, 발견. 그 관찰의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 관찰의 시간을 인내하지 않으면 발견의 순간, 유레카 하는 순간은 안 온다는 거죠. 근데 발견의 순간은 되게 뛸 듯이 기쁜데 이 관찰의 시간은 약간 지루하죠. 힘들고 지겹고. 이거를 조금 인내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뭔가를 얻어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걸레가 있어요. 걸레를 관찰해서 내가 글 하나를 써야겠다. 걸레에서 뭔가를 내가 발견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겠죠, 걸레를. 손바닥 위에 걸레를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에 걸레를 올려놓고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걸레에서 성직자가 보여요. 걸레가 하는 일의 본질을 머릿속에 넣고 관찰하다 보면 걸레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뭐죠? 닦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걸레죠. 그런 희생정신이 성직자의 그것과 뭐 닮아 있다라는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걸레 같은 목사님 극찬이 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은 걸레하고 와, 내 이번 주부터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똑같은 걸레를 관찰하다가 뚜렷하게 보다가 누군가는 성직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조폭의 모습을 걸레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이건 뭔 얘기냐? 걸레들은 대부분 수건 출신이죠. 그죠? 왕년에 수건이었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서 걸레가 됩니다. 근데 왕년에 수건이었을 때 이 몸에 문신을 하죠. 속리산 관광기념 이런 문신도 하고요. 여수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뭐 이런 문신 같은 걸 해요. 근데 걸레 이렇게 들여다보면 흐물흐물해 군데군데 글자 자국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 은퇴한 조폭. 이제는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진 조폭 같은 느낌을 걸레에서 받는다. 사람에 따라서 발견하는 건 다 다르죠. 근데 걸레를 쓱 보면 보이느냐? 잘 안 보이죠. 약간의 인내를 하고 계속 보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걸레에서 조폭이나 성직자의 모습을 못 보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느냐? 언제까지 관찰을 하느냐? 뚫어지게 보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보느냐? 뚫어질 때까지. 걸레가 뻥 하고 저렇게 구멍이 뚫릴 때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걸레에서 성직자나 걸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바닥 위에 걸레를 올려놓습니다. 관찰합니다. 잘합니다. 계속 하다가 구멍이 뻥 뚫리기 되게 직전에 관찰을 포기를 해버린다. 나는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이런 쪽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해버린다. 근데 그게 포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정말로 열심히 관찰을 했다는 거죠. 힘들게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그때 포기를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저렇게 구멍은 뚫린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구멍이 있다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구멍 뚫리기까지의 시간이 사흘 걸리는 사람이 있고 3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찰하면 구멍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발견이에요. 글을 쓰는 세 단계는 저는 딱 이거밖에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관찰. 거기서 뭔가를 남이 보지 못한 뭔가를 발견. 그것의 의미를 약간 확장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다. 그럼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쓴다라. 눈으로. 손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눈이 열심히 일을 해서 관찰을 해서 뭔가를 발견을 해야죠. 그거를 쓰는 게 진짜 내 글이 되는 거죠. 자, 눈으로 쓰는 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늘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칠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구자가 늘어졌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면 이 숫자 8과 운명이라는 뜻의 팔자는 틀림없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바닥 위에 8이라는 숫자를 올려놓고 뚫어지게 봤어요. 뚫어지게 봤더니 진짜 뚫리더라는 거죠. 구멍이 뻥뻥뻥 하고 뚫렸어요. 그래서 그걸 팔자의 의미라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팔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로로 자르면 0, 탁월한 팔자란 없다는 뜻. 세로로 자르면 3,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뜻. 눕히면 무한대. 그래서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야말로 눈으로 쓴 글이죠. 눈으로 이거를 잘라보고 눕혀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0이 보이고 어느 순간 3이 보이고 어느 순간 무한대가 보인 거죠. 이게 쓱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인내를 갖고 봤겠죠. 쉼표가 있어요. 쉼표를 한번 뚜렷하게 봐보세요. 저도 쉼표라는 글을 하나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쉼표를 뚜렷하게 봤더니 어느 순간 쉼표가 숫자 9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발견을 했어요. 그죠? 또 9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글로 확장시키는 시간이 뭐 2, 3이라면은 오히려 이 관찰의 시간이 훨씬
시간과 노력이 여기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쉼표라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쉼표는 숫자 9를 닮았다. 1에서 9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9에서도 쉬어주지 않고 10, 11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12일은 구경도 못하고 지쳐 주저앉고 만다. 쉼표에 인색하지 마라.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런 글을 써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확장의 시간이죠. 확장. 그러니까 남보다 쉬지 않고 더 막 계속 간다 해서 남보다 높이 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쉬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지, 또 내 보폭은 적당한지, 또 쉬면서 에너지도 조금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가는 게 결국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저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줄 알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나는 막 남들보다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그거를 광고도 만들고 카피도 쓰고 책도 쓰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일생에 몇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내가 그 떠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돋보기 들고 손전등 들고 막 찾아서 하나씩 어렵게 찾아낸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뭘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들어가서 찾는 것이다. 그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관찰이라는 거예요.